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종종 농담으로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나요?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와 같이 오늘의 참사를 확인하며 사랑이 식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열 손가락으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던 주샤오동의 눈은 충혈된 것처럼 빨개졌습니다. 벌써 새벽 2시 30분이어서 창밖의 고층 빌딩에 번쩍이는 불 외에 도시 전체가 잠든 것만 같았어요. 주샤오동은 중국 상하이에서 4천에서 5천 위안 정도, 하나로 70만에서 92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여로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 가족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지만 그는 돈 버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임하다가 지친 그는 코트를 걸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6개의 쓰레기통을 지난 후 하나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꺼내 강물에 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냉동실 앞에 앉아 뻔히 쳐다보더니 젠장, 숨길 수 없는 거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30세의 주샤오동은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서랍에는 분명히 혼인증명서가 들어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늦은 시간에 그의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이상한 우월감이 있었는데 그가 자란 가족의 여건은 사실 그를 우월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10살 때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강도 사건에 참여하여 소년교도소에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출소하게 된 그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쇼핑몰에 판매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된 그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이고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주샤오동은 스타처럼 잘생겼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그는 자기 외모로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노력하여 생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0살도 되지 않은 주샤오동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 팬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주샤오동을 프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 팬이 그의 깨끗한 얼굴이 본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며 또 순수한 눈빛이 매력적이라며 그에게 러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주샤오동은 오직 얼굴만 잘생겼지 재능 같은 건 전혀 없어 그는 방송에서도 좋은 순위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쇼핑몰로 돌아가 계속 판매원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는 주목받는 데 익숙해졌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점차 본인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만두고 다른 쇼핑몰로 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생활은 그의 수입으로 충족하기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종종 한 달 급여에 달하는 옷 한 벌을 사기도 하고 또 온라인 도박을 하게 되어 많은 빚을 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그는 부유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기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2013년 여름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여자 양리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길고 검은 머리에 고운 피부 그리고 눈매가 단정하고 약간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세 자매가 있는 군인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성격이 온화하고 만족하기 쉬워 속이기 아주 쉬운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주샤오동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공개 수업을 보면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리핑은 고집이 아주 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족들의 바람을 우기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압을 받아서인지 그녀가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전부 개성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성격은 주샤오동을 만나고부터 더욱 심해졌습니다. 옛적부터 착한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했었는데 왜 와서였을까요? 처음에 주샤오동은 양리핑에게 매우 무관심한 척했는데 양리핑은 그 무심함에 그를 더욱 좋아하게 됐습니다. 주샤오동의 오만함은 마치 도파민처럼 양리핑을 빠져나올 수 없게 하였습니다. 주샤오동은 상대방이 이미 자신에게 푹 빠진 걸 느끼게 되었는데
그는 만난 지 얼마 안 돼 잠수 타며 그녀를 애타게 하며 그러다가 적절한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 양리핑을 매우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때 주샤오동은 그녀에게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머리에 종양이 생겨 나에게 준 시간이 별로 없어. 난 당신이 고생할까봐 혼자 티베트로 가 눈이 덮인 산기슭에서 눈물을 마시고 야생동물을 먹으며 살았었어. 그러다 두통이 없어졌는데 종양도 다 나아졌어. 네가 나를 낳게 해준 거야. 그래서 너에게 나랑 같이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어. 주샤오동은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양리핑에게 하며 또 그녀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게 정말 웃긴 말인데 단순한 양리핑은 그의 말을 전부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두 사람이 사귀게 된 과정을 친구들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주샤오동에 푹 빠진 상태였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IQ가 낮아진다더니 양리핑의 IQ는 주샤오동에 의해 마이너스가 된 것 같았습니다. 주샤오동은 거짓말로 양리핑에게 접근한 후 또 그녀를 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보기에는 정성이 가득 들어 보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새로 출시된 핸드폰을 사주기도 하고 또 그는 해삼을 사러 바닷가에 갔다가 돌아와 양리핑에게 요리를 해줘 그녀가 먹도록 강요하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양리핑은 그의 공세에 완전히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샤오동처럼 냉담한 사람이 본인을 위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게 본인을 아주 사랑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함정에 빠진 그녀는 매일 남자친구를 칭찬하는 게시글을 본인의 SNS에 올려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양리핑은 주샤오동의 수법을 결국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주샤오동의 허위를 알고 있어 그에 대한 사실을 말하며 양리핑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딸에 대한 사랑으로 2015년 마지막 날에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주샤오동의 형편이 나빠 양리핑은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도 입지 않고 돈을 아끼기 위해 흰색 레이스 셔츠와 청바지만 입었습니다. (10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은 주샤오동과 양리핑이 결혼한 후 살게 된 곳이었습니다. 이때 주샤오동은 더 이상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의 탐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곰팡이 핀 나무 바닷가 녹슨 문고리를 바라보며 또 건물 안을 돌아다니는 주민들의 발소리를 듣는데 아주 지쳤습니다. 사실 그때 그 바람둥이 남자는 이미 양리핑에 대해 아주 실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통제하기 좋아했는데 양리핑이 아내가 친구들과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고 그녀가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녀의 휴대폰에 저장된 남성 친구들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주샤오동 자신은 밖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 5월 양리핑은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샤오동은 아내를 달래며 적극적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줬습니다. 협의서에는 나는 너만을 사랑하는 것을 약속하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너에게 매일 핸드폰을 보여줄 수 있고 넌 나의 핸드폰 기록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샤오동은 양리핑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내용의 왼쪽 하단에 내가 만약 또 같은 잘못을 하게 되면 너랑 같이 목숨을 포기할 것입니다 라는 작은 문장까지 썼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정시킨 후 또 다시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샤오동의 지출이 엄청났고 또 빚이 점점 더 많이 늘어져 양리핑의 월급으로 감당하기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그녀는 주샤오동의 불만을 표하자 주샤오동은 그녀에게 이혼하자며 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양리핑은 법원의 표지판을 보게 된 후 바로 후회하였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결국 사라지고 대신 남편에게 두 손을 비비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떠나지 마. 이혼하지 말자. 사랑해. 부탁할게.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응? 그 순간 그녀는 자존심이든 뭐든 그냥 남편만 잡고 싶었습니다. 주샤오동의 득이양양한 미소에 양리핑은 끝내야 했던 결혼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완전히 조종된 양리핑은 마치 꼭두가시가 된 것 같았습니다. 2016년 9월 14일 그녀는 멍 때리며 주샤오동과 같이 교장실로 들어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교장은 호기심에 그녀에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사임하게 됐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전만 해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던 그녀에게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양리핑이 말하기도 전에 주샤오동은 먼저 제가 홍콩으로 가 일하게 되면 한 달에 2만 위안은 받을 수 있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2만 위안은 하나로 약 367만 원인데 그 당시 중국에서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교장은 그에게 아내도 같이 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샤오동은 그렇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해야 하고 또 요리도 해야 돼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장은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싶어 했지만 10분 이상 이야기를 나눴는데 양리핑은 계속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사실 모든 이 비극은 전부터 징조가 있었는데요. 양리핑은 9월 19일에 자기 가족을 차단하는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이는 저에 대해 아주 세심하고 잘 대해줬는데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값비싼 음식을 사줬을 뿐만 아니라 또 새 옷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주샤오동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식은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양리핑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주샤오동은 본인만의 심장박동과 호흡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양리핑의 몸을 쳤는데 아내의 몸은 이상하게 경직되었고 얼굴은 보라색으로 나타났습니다. 5분 전 양리핑은 계속 잔소리하며 남편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듣다 못한 주샤오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의 목을 손으로 조으며 그녀가 다시 움직이지 않고 불만을 말할 수 없었을 때야 그녀를 놓아줬습니다. 주샤오동은 숨진 아내의 무서운 얼굴을 바라보다 겁먹게 되어 빨간 이불 커버를 꺼내 아내를 감싸 발코니에 있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4만 위안, 약 734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주샤오동은 그의 여자친구 중 한 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헤이 키키 베이비, 시간 있어? 나랑 한국으로 여행 가지 않을래? 양리핑은 가족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기어코 시집을 가 가족과 갈등이 생긴 지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2달 동안 딸과 연락되지 않았는데 당일 아버지의 환갑인 날인데 아버지는 딸이 자신과 갈등이 있더라도 축하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아버지는 딸과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떠들썩한 식당홀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은 그에게 축복을 보내고 있었을 때 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며 핸드폰을 받으려고 했을 때 낯선 번호에 좀 서운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안녕하세요. 양림피씨 아버지이신가요? 여기 경찰입니다. 기아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세상을 떠났나요? 언제 세상을 떠났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세상 떠난 지 3개월 됐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주샤오동은 양리핑을 해친 후 그녀를 105일 동안 발코니 냉장고에 숨겼습니다. 그동안 그는 매일 집 밑으로 내려가 강아지를 산책시켰고 아내의 신분으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여자친구와 같이 해외여행 다니며 호텔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샤오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경찰서로 가 자수하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양리핑의 부모는 슬픔을 억누르고 딸을 위해 정의를 구했습니다. 반대로 주샤오동의 부모는 지극히 비열했었는데 양리핑을 탓하며 아들의 잘못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양리핑의 착하고 연약함은 그녀의 가족에게서 비롯된 것 같네요. 그녀는 마음은 여리고 상처받기 쉬웠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이 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희망은 주샤오동에 의해 망가지게 됐습니다. 주샤오동의 최종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짓은 그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반영했으며 인간으로서 넘으면 안 될 선을 넘은 겁니다. 비록 그는 자수했지만 계속 본인이 아내를 계획하여 해친 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그동안 숨겨왔습니다. 따라서 그는 단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자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원래대로 극형 선고를 유지하겠습니다. 2020년 6월 4일 주샤오동은 처형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단서를 통해
그가 아녀를 해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침대 옆에 탁자에는 범죄에 관한 여러 권의 책과 소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코니에 있는 냉장고도 사고 발생 한 달 전에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행방을 숨기기 위해 아내를 속여 사직하게 했습니다. 이는 분명 도발적으로 발생한 참사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께서 아주 기분이 복잡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자신의 과거가 생각날까요? 혹은 친구들의 사랑 이야기가 생각날까요? 단순 호르몬에 지배되는 사랑에 지배받는 것보다 이성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학력과 재산,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운 격차가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부적합한 가족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주샤오동과 같은 사람의 경우 그의 문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양리핑만 결국 속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주샤오동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정오 12시 30분 어부 다트와 그의 아내가 강가에서 낚시 중입니다. 낚시 중 갑자기 사람 다리처럼 생긴 수상한 물체가 떠다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네킹이 떠내려왔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살펴보았는데 물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 다리가 맞았습니다. 다트는 베테랑 어부로 강기슭 외진 곳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자주 봐 그닥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른 한 어부가 좀 전에 강변에서 사람 머리가 나무 사이에 낀 걸 봤다고 알렸습니다. 그제야 다트는 누군가가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곧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트와 그의 아내가 강변으로 돌아갔을 때 잔디밭 한켠엔 엄청난 파리떼가 날아다니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잔디밭으로 다가가 보니 담요가 보였고 그 안엔 뭔가 쌓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트가 호기심에 담요를 열자 순간 조각난 인체 조각들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담요 바로 아래는 새로 깔린 시멘트 바닥이 있었습니다. 놀란 다트는 또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우선 강기슭에 있는 인체 조직을 강변으로 끌어올리고 인근 지역을 수색하며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시멘트 바닥을 파보니 그 안에는 토막난 여성이 옷을 입지 않은 채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통해 강기슭에서 토막난 다른 부위를 찾아냈는데 부패가 심해 피해자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건 피해자가 20세 정도의 여성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현장에서 발견한 단서로 이번 사건이 고의 상해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해치고 토막낸 뒤 신분증까지 가져가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피해자 다리의 문신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그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미녀 선발대회에서 우승한 딸 17세의 호옌리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인공 호옌리는 2006년 하노이 깡바딘의 평범한 가정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눈에 띄는 외모에 겸손하고 독립적인 아이로 어려움을 겪어도 자기 능력으로 척척 해결하는 효녀였습니다. 그녀는 친구, 가족, 심지어 동물의 요청까지도 거절하지 않고 본인 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효녀 호옌리는 착한 성격뿐만 아니라 성실함으로 학업 성적까지 우수하여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내 목표로 하던 하노이 연극영화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많이 긴장했었지만 긍정적인 성격의 그녀답게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 미래 직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22년 주변 지인들의 추천과 본인의 도전 정신으로 베트남 미스 아오자이 선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미소와 긍정적인 매력에 시작부터 그녀는 심사위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회에서 우아한 무대 퍼포먼스를 펼치고 Q&A 타임엔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 심사위원은 물론이고 대회의 다른 참가자와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호옌리는 미인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인 2위를 차지했으며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호옌리는 모델과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관련 공부를 더해 연예계에서 일하는 걸 꿈꿔왔습니다. 호옌리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미녀 선발대회에 참가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호옌리는 패션쇼 초청은 물론이고 브랜드 광고 섭외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부자와의 데이트를 질문하자 그녀는 미인 선발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가 부자를 만나 운명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단지 스스로 도전하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죠. 그럼에도 계속하여 부자와의 데이트에 관해 묻자 대회 참가자들이 설령 부자와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친구로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고 성그어 말했습니다. 호옌리는 수상 이후 상업 공연엔 오르지 않았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저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운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세상에 친절하게 대하면 세상도 저에게 좋은 걸 돌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바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꼭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착한 소녀에게 운명의 장난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호옌리의 어머니는 며칠 동안 혼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너무 바빠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딸의 모든 친구에게 전화하여 그녀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지만 결국 딸의 흔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그녀에게 집에서 소식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신원불상의 여성이 토막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연꽃 문신이 있는 걸 보고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문신이 자신의 딸 호옌리의 것이었습니다. 10월 14일 어머니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 피해자는 17세의 호옌리가 맞았습니다. 항상 예의 바른 소녀는 어떻게 참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호옌리의 주택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다웨이칭이라는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다웨이칭은 1985년 타이핑성 젠창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혼 상태였으며 자녀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모시며 자린연에서 도자기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과거 범죄 기록과 밀수품을 복용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웨이칭을 추적하여 그가 아파트를 떠난 후 터미널에 도착한 후 태평성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해외로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 국경의 용의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노이 경찰은 사건을 보다 빨리 해결하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력을 파견했습니다. 10월 14일 저녁 11시에 경찰은 다웨이칭이 타이핑성 끼엔 창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숨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노이 경찰과 타이핑 경찰은 같이 출동하여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이 다웨이칭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는 매우 당황해하며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궁지로 몰리자 무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목을 찌르며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날카롭지 않아 그의 상처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일시적인 치료 끝에 다웨이칭은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고 퇴원 후 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다웨이칭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호옌리와 2023년 초에 만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호옌리는 그에게 베트남 돈 5천만 동, 하나로 약 270만 원의 돈을 빌렸는데 호옌리에게 여러 번 갚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끝내 갚지 않았습니다. 10월 10일 저녁, 다웨이칭은 호옌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웨이칭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간 후 다웨이칭이 다시 채무 얘기를 꺼내자 결국 두 사람은 치열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웨이칭은 홧김에 날카로운 도구로 호옌리가 숨질 때까지 5번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의 몸을 욕실로 끌고 가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그는 미리 준비해둔 스티로폼 박스에 토막난 피해자의 몸을 넣어 박스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택시를 불러 택시기사에게 스티로폼 박스를 택시로 옮겨 홍강 근처로 가자고 했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자 다웨이칭은 운전기사에게 계단에 스티로폼 박스를 두게 하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웨이칭은 혼자 스티로폼 박스를 강가로 옮겨 토막난 피해자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강기슭으로 던지고 기타 신체 부위를 담요로 감싼 뒤 강가에 풀고 또 다른 몸의 일부를 담요로 감싸고 강가 잔디밭에 묻어 놓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다웨이칭은 또 택시를 불러 그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다웨이칭은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노이 탄진구로 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기슭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핸드백과 샌들은 한 모텔에 숨겨 놓았습니다. 10월 12일 오후 다웨이칭은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발견될까봐 베트남 돈 12만 5천 동, 하나로 약 7천 원이 되는 돈으로 시멘트를 구매하여 피해자가 묻힌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강변에 행인이 너무 많아 다웨이칭은 우선 계획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월 13일 새벽 다웨이칭은 다시 피해자가 묻혀있는 곳으로 찾아가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10월 13일 오후 경찰이 숨진 호옌리를 발견하자 다웨이칭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평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10월 14일 저녁 11시쯤에 타이핑성 끼엔 창구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명백해 보이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웨이칭은 성공한 사업가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왜 단돈 5천만 동 때문에 누군가를 해쳤을까요? 그리고 다웨이칭은 사전에 사람을 해치기로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가 고작 5천만 동 때문에 사람을 해쳤다는 것이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로선 두 사람이 어떤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핸드폰 채팅 기록을 수사하여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노이 경찰서는 다웨이칭에 대해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출할 땐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고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37세의 남성이 어떤 한 여인과 사귀다가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그녀의 어머니와 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사랑과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성은 12살인 손녀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영국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12살의 디아는 여름방학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스튜어트와 할머니 크리스틴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집에 있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집이 너무 좁아서였습니다. 그녀는 장난꾸러기 남동생 2명이 있는데 남동생들과 방을 같이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티아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조부모님의 집에 있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소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사이가 꽤 좋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소녀의 요구에 흔쾌히 허락하여 티아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티아는 짐을 쌓으며 조부모님의 집으로 가 완벽한 휴가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2일 어머니 나탈리는 티아를 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딸 티아가 그냥 잠시 거주하는 거라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매일 야간 근무를 해야 하니 집에서 외할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말썽 부리지 말라며 간단하게 당부만 하였습니다. 티아는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어머니와 포옹한 후 떠났습니다. 역의 반대편의 할아버지는 손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손녀를 아주 좋아했었는데 손주들 셋 중 손녀를 가장 아껴서였습니다. 티아가 성격이 쾌활하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가 아닌 할아버지를 항상 행복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티아는 외할아버지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나중에 결혼한 거였는데 2022년 할머니는 술집에서 일하던 중 9살 연하인 스튜어트를 알게 됐는데 그녀는 스튜어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스튜어트를 그녀의 딸에게 소개해줬습니다. 하지만 스튜어트와 나탈리는 데이트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몇 년 후 스튜어트는 나탈리의 어머니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이 보기에 이상한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 당사자들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딸 나탈리는 어머니와 스튜어트의 관계에 응원하였습니다. 그녀는 스튜어트와 어머니의 성격이 맞고 더욱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튜어트는 어머니를 잘 보살폈으며 나탈리의 아이들에게도 세심하게 잘 대해줬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나탈리는 스튜어트가 가족이 된다는 것에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으로 지내게 됐습니다. 티아가 탑승한 차량은 길가에 멈추게 되어 할아버지 스튜어트는 티아를 픽업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슈퍼마켓으로 들려 티아가 좋아하는 간식을 구매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 크리스티는 이미 야간 근무를 하러 바로 갔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손녀가 안전히 도착했는지 걱정이 되어 집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 속 할아버지는 두 사람이 PSP로 놀고 있다며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전화 속 할머니는 티아의 웃음소리가 들려와 손녀가 할아버지와 함께 재밌게 논다고 생각하여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2달 전 티아의 12살 생일 때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티아와 세 사람을 같이 지내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티아에게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불러 같이 축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티아는 같은 반 친구들을 초대한 게 아닌 할아버지를 초대하였습니다. 이는 티아가 할아버지와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2012년 8월 3일에 할머니는 야간 근무를 마친 뒤 너무 피곤하기는 했지만 사랑스러운 손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연 후 손녀가 달려와 포옹해주는 장면을 기대했지만 손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티아가 친구들과 함께 시내로 신발 사러 갔다고 했는데 오후 6시가 됐는데도 티아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된 할머니는 딸에게 전화하여 손녀가 집으로 돌아갔는지 확인했습니다. 나탈리는 어머니의 말에 날이 아주 밝아 티아가 밖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티아의 가족들은 소녀에게 문자를 보내 어디에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밤 10시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아이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차를 타고 인근 지역을 다 돌았지만 티아의 어떠한 그림자도 발견하지 못하여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스튜어트는 경찰에 본인이 티아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같이 놀다가 정오가 되자 티아가 약속이 있다며 혼자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한 이웃도 티아가 정오에 혼자 집을 떠난 모습을 봤다고 할아버지의 진술을 확인해줬습니다. 경찰은 신문을 마친 뒤 그들의 주택으로 가 간단한 수색을 진행하여 티아가 핸드폰을 두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티아의 핸드폰을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의심스러운 건 티아가 휴대폰 없이 어떻게 친구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을까요? 8월 5일 경찰은 결국 티아를 찾지 못하여 실종자 공고를 도시 곳곳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티아의 가족들은 티아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가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도 수사팀에 합류하여 도시 곳곳에서 티아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 측은 그 지역에 있는 55대 CCTV를 확보하여 지난 5일 동안에 800시간이 넘는 동영상을 확인했지만 티아의 흔적조차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소녀는 거의 모든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찍힌 화면은 8월 2일에 할아버지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갈 때 슈퍼마켓을 들려 음식을 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티아의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과거의 경험으로 소녀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다시 티아 조부모님의 집으로 가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의 수사에 경찰은 경찰관도 투입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스튜어티서는 본인이 티아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었는데 그는 어떻게 경찰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8월 9일 할아버지는 우선 라디오 방송국에 연락하여 ITV 뉴스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통해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인터뷰 동안에는 그는 가엾은 표정을 지으며 인터뷰를 받다 마지막에는 카메라를 향해 다정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Come on eat dinner. Just We come love you, home. babe. We want Come it back to normal. Please. There's nothing. It's going to be back to normal. Just come home and be back in the family. She's part of the family. Come home. Nothing's changed. No one's in trouble. Come home. 경찰도 스튜어티스의 인터뷰 영상을 지켜봤는데 신체 언어 전문가들은 동영상을 통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4가지 의심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할아버지가 설명한 내용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이야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아주 자세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였는데 그것이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일상적으로 있던 일을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인터뷰할 때 아주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1분에 기껏해야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지만 할아버지는 40번 이상의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그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할아버지는 얘기할 때 종종 어깨를 으쓱하였는데 어깨를 으쓱한 건 무언가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건데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네의 말을 믿게 하려고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그가 불안정하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는 말할 때 계속 오른쪽의 아랫방향을 바라보며 눈에 초점이 없었는데 이러한 그의 행동은 바로 이미지 상상을 담당하는 좌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실 보통 사람은 무언가를 회상할 때 대개 고개를 들고 왼쪽 귀를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왼쪽을 바라봐야 그가 우뇌를 사용하여 사실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경찰은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추측하고 그들은 스튜어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그들의 집에 대해 세 번째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찰은 법의학 전문가와 같이 그의 집을 들렀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런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 8월 10일 할아버지는 아주 일찍 일어나 할머니에게 신문 사러 슈퍼마켓에 갈 거라고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집에서 청소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어 냄새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장고와 창고 등 곳곳을 찾았는데 냄새의 출처를 결국 찾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사실을 알렸습니다. 추후 경찰과 법의학팀이 현장에 도착하여 이상한 냄새를 맡은 후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진 후 마침내 냄새의 출처를 찾아내었습니다. 바로 티아의 냄새였는데 그녀는 검은 시트에 쌓여 집안 오른쪽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경찰이 세 차례의 수사에 들리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무더운 날씨로 인해 티아의 몸은 심각하게 변질되어 알아보기 힘들었으며 그녀의 숨진 원인도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냥 질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만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한 목격자가 그가 이른 아침에 영국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 걸 보았다고 하여 경찰은 런던의 모든 뉴스와 라디오 방송국에 그를 수배하는 포스터를 발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스튜어트가 술집에서 술을 마신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는 보드카를 엄청 많이 마셔 취하게 되었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녀를 찾아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술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그는 이미 술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찰은 경찰견에게 그의 냄새를 맡아준 후 결국 공원의 덤불송에서 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바닥에 누워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티아의 할머니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녀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가족을 해쳤다는 거에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스튜어트와 2007년부터 함께 살았다며 평상시 그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며 굳이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그냥 가끔 알코올을 좋아하고 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스튜어트는 2010년 마약 복용과 음주를 하여 12개월 동안 감옥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딸과 사이도 마약을 복용한 혐의 체포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다시 약을 건들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 스튜어트가 전과가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튜어트는 2010년의 사건을 포함하여 30차례의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 3번이나 약을 투옥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튜어트의 못된 성격은 그의 가족과 관련이 있는데요. 스튜어트의 아버지는 항상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몸을 파는 여자였는데 스튜어트가 어렸을 때 성인들의 세계에 노출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경찰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린 소년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013년 5월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스튜어트는 이때까지 본인의 범행을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티아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두 사람이 계속 같이 놀다가 그는 금지된 약을 먹고 술을 마셨는데 티아가 계단에서 넘어진 걸 어렴풋이 보게 되었는데 그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티아는 이미 사고로 숨져 있었습니다. 그는 티아의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으면 숨기는 게 나을 것으로 생각하여 죄책감을 느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3가지의 증거를 제시하자 스튜어트는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어 티아 가족을 가슴 아프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휴대폰이었는데 헤드폰의 검색 기록에는 음란한 동영상을 본 기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틀에 박혀 있었던 SD카드입니다. 카드의 많은 정보는 삭제되었지만 경찰은 일부 데이터를 복구하였습니다. 복구된 데이터에는 수백 장의 음란한 사진과 섹시한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티아와 할아버지 그리고 티아와 닮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진과 영상은 몰래 촬영된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본 후 그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할아버지가 사진을 찍었을 당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티아가 자는 영상을 촬영하던 중 티아가 몸을 뒤집은 적이 있는데 영상은 뒤로 눈에 띄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 할아버지는 티아에게 본인이 불법 촬영한 걸 들킬까봐 숨기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락방의 가방 안에는 티아의 깨진 안경과 티아의 DNA가 묻어있는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4일 할아버지는 38년 후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보석금으로 석방할 수 있을 때 그가 75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한 이웃은 티아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허위 증언을 했는데 그가 티아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순 없지만 여전히 그는 사법 방해죄로 유기징역 5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티아는 조부모를 아주 사랑했을 뿐인데 결국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티아는 16세가 된 이후 영원히 조부모와 함께 살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할아버지 스튜어트는 마지막 순간에 본능을 드러내 천진난만한 소녀에게 악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